한국 사람들은 여권 안 냅니다. 고국의 땅이니까요. 일본이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거대한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가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진실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 무력하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고, 심지어 일본 학자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요.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본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다케시마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말이에요. 원래부터 일본 땅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문화사와 지리사를 가르치고 있는 하시모토 미유키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저는 늘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일본 학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온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늘 민감하고 때로는 과하게 역사에 감정을 입힌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그걸 냉정한 학문이라 믿었고, 다케시마는 당연히 일본 땅이라는 전제 속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제가 틀렸다면 제가 쌓아온 모든 논문과 신념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작년 가을 문부과학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케시마 문화유산 조사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꽤 큰 예산이 배정된 국가 차원의 연구였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학술 자료로 다케시마의 일본 영토성을 정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연구실에서 동료 교수들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다나카 교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감정적이라고요. 역사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잃는다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접근한다고 말했어요.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담당관이 강조한 건 명확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 몇 달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본 고문서들을 뒤지고 에도시대 지도들을 살펴보고 메이지 정부의 행정문서들을 정리했어요. 모든 자료가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역시 진실은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추운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도쿄대 도서관에서 에도 중기 해양 일지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다케시마 관련 기록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해안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 기록이었는데 거기서 송도라고 불리는 섬이 조선의 통신망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다른 섬을 잘못 기록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기록이 계속 나왔고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외국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기록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들을 보니까 그 섬이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프랑스 지도, 영국 지도, 독일 지도까지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파보니까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일본 고지도 중에서도 다케시마가 아예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섬 자체가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우리 땅이라면 왜 우리 조상들이 그린 지도에서 빠져 있는 걸까요? 밤늦게 연구실에서 혼자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서양 고지도들은 하나같이 그 섬을 조선 쪽으로 그어놨고 일본 지도들은 아예 그리지 않거나 애매하게 처리해놨더라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선 왕조실록까지 찾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번역본을 봤는데 거기에도 그 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꽤 구체적으로요. 손이 떨리면서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항의했다는 기록이 나왔고 조선 어민들이 그 섬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안용복의 이야기를 읽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1693년에 울릉도에서 조선 어민들과 일본 어민들이 마주쳤는데 일본 측에서 조선인들을 억지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이게 뭐지? 하면서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안용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696년에 안용복이 다시 울릉도에 가서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직접 일본까지 건너가서 당당히 항의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안용복이 일본 관리들에게 한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었거든요.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외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했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도는 자산도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목청 높여 주장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송도가 바로 지금의 독도였어요. 이 사람이 300년 전에 이미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당당히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갤로쿠 9년 조선주차관 일권지각서라는 일본 측 문서를 찾아서 들여다보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에는 조선의 팔도를 나열하면서 강원도 안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있다고 대놓고 적혀 있는 거예요.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쓰시마는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일본이 직접 만든 기록에서 그 섬들을 조선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더 찾아봤는데 1696년에 에도 막부에서 공식적으로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했다는 기록까지 나왔고 울릉도 도해 금지봉서라는 문서에는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해왔지만 앞으로 금지한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그 섬에 가는 걸 금지했다고? 자기네 땅이라면 왜 금지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일본 측 자료에서조차 그 섬들을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니.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영유권 근거는 뭐였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꾸 안용복이 일본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다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말이에요. 지도 위가 아닌 땅 위에서, 바다 위에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다나카 교수에게 현장 조사 계획을 보고했어요.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직접 조사해서 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승인해 주었어요. 일본 학자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라면 더욱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만약 거기서 정말로 뭔가 다른 걸 발견하게 된다면,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게 틀렸다는 증거를 찾게 된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제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가슴 한 구석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여권을 확인했는데 비자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더라고요. 급하게 갱신 신청을 넣었는데 역시나 일본 시스템은 느렸습니다. 이번 여행 전까지는 새 여권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다행히 지금 갖고 있는 여권으로도 유효 기간이 빠듯하지만 갈 수는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일 처리 속도로는 언제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은 이런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던데 과연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여권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한국 측 연구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송금준이라는 연구원이 독도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일본에서 온 연구자로서 울릉도와 독도 지역 조사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정중하게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송금준 연구원에게서 빠른 답장이 왔어요. 일본 학자의 현장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독도박물관, 견학과 고지도 자료 열람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메일 톤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왔고
빠듯한 유효기간의 여권을 손에 쥐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익히 들었던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과 쾌적함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매끄럽고 빨랐어요. 자동화된 시설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안을 걸으면서 속으로 심장이 쿵쾅거렸고 이제 정말 그 섬을 보러 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로만 봤던 그곳을, 논문 속에서만 다뤘던 그 땅을 직접 밟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송금준 연구원과는 울릉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가 독도박물관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실이 뭔지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고요. 울릉도에 도착해서 독도박물관 앞에서 송금준 연구원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4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진지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감정적이지 않고 정말 담담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역사적 근거나 국제법적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송금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삼국사기부터 시작해서 세종실록 지리지까지 한국 측 기록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우산, 무릉의 두 섬이 울진현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고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미 500년 전부터 한국이 두 섬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그 이름조차 원래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독도는 예전에 송도나 마쓰시마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들도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만 봐도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론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명확하다고 했어요.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 본토와는 157.5km나 떨어져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더 가까운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한국의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에 대한 권리도 포기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에서는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국제사회는 이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관측하려는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면서 이것 자체가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차 대전으로 제국주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때 빼앗은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박물관 안을 둘러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512년 우산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독도 역사가 한눈에 보이도록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수토 정책, 독도 의용수비대, 그리고 현재의 독도경비대까지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섬을 관리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종덕이라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독도가 무인도가 아니라 유인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 실제로 독도에 거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실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별관에서는 독도와 해녀에 대한 전시도 보았는데 제주도 해녀들까지 독도 출어를 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어요. 모든 걸 보고 나니까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랐거든요. 송금준 연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독도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논문으로만 다뤘던 그 섬을 실제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송금준 연구원이 밝은 표정으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입도 신청만 하면 된다면서 사무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어요.
이제 정말 그 섬을 직접 밟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도 신청사무소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설렘에 들뜬 표정이었어요.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신청서를 받아들고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는 쉽게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분증 번호를 적는 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본 여권밖에 없으니까 여권 번호를 적어야 했거든요. 무심코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는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 한국 사람들은 모두 신분증을 꺼내고 있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씩만요. 그런데 저는 두툼한 여권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송금준 연구원이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펼치면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 내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송금준 연구원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권 안 냅니다. 고국의 땅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여권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외국인으로서 이 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집 앞마당 같은 곳이지만 나에게는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외국 땅이구나. 여권을 내밀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담당 직원이 여권을 받아보면서 외국인 입도 절차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섬에 들어가기 위해 외국인 절차를 밟고 있다. 여긴 내 나라가 아닌 땅이다. 비로소 그 진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운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썰라이즈호라는 쾌속선을 타고 가게 된다면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약 77km 거리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멀미가 심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배에 오르면서도 계속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 가는 기분이었는데 저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송금준 연구원이 옆에서 독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섬은 과연 누구의 땅일까? 여권을 내고 허가를 받아가는 이 현실이 답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1시간 40분 후 드디어 독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점 같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두 개의 바위섬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총 면적이 18만 7,554제곱미터라고 들었는데 정말 작은 섬이었어요. 하지만 그 존재감은 작지 않았습니다. 독도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논문으로만 다뤘던 그 땅을 실제로 밟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선착장 주변으로만 관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독도 경비대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정말 당당하고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여기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일본인인 저를 보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시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경비대원 한 분이 독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부심과 사명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국가를 위해 이런 외딴 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그냥 멋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스팟에서 독도 인증샷도 찍어보았는데 맑은 바다와 장엄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독도의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풍경을 보고 있다니 뭔가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고요. 30분이 금세 지나갔고 다시 배에 올라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독도를 떠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작은 섬이 정말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크기는 작지만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왜 이 섬이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배에서 울릉도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저런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독도 경비대원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확신에 찬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진실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 여건 없이도 갈 수 있는 땅,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영토.
그런 게 진실이구나. 울릉도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송금준 연구원이 어떠셨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한참 후에야 정말 많은 걸 느꼈다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하면서 확신했어요. 뭔가 정말 큰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독도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울릉도에 머물면서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역사라는 건 거짓이 없다는 것.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자꾸 생각했어요. 일본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건가 하고 말입니다.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억지 주장을 계속할 건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걸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정말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쿄에서 이노우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마침 반도체 관련 회의로 부산에 출장을 왔다면서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도 마침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울릉도에서의 경험을 혼자서만 간직하기엔 너무 무거웠거든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제2의 수도라고 할 만큼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느낌의 대도시였습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대단했어요. 해운대에서 이노우에를 만났는데 그 앞에 서 있는 LCT라는 건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1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바다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높이가 411.6m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노우에와 함께 그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감탄했어요. 바다 주변에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다니 한국의 건설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고려하면서도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더 놀라운 건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부산 엑스 더 스카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이노우에가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신기하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 통신사 전파가 잡힌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한국 땅에서 한국이 세운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에서 일본 전파가 잡힌다니? 로밍도 없이 일본 현지 전파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파 세기는 약했지만 신호는 분명히 잡혔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일본 전파가 잡히는데 독도에서는 일본인인 내가 여권을 내야 했다니 전파는 국경을 넘나들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영토라는 건 정말 명확한 경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의 전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광안대교, 해운대 해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까지 이 모든 걸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술력과 자신감이 있는 나라구나. 독도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구나. 이노우에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기술력도 대단하다면서 감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도쿄로 돌아온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연구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고 자꾸 독도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권을 꺼냈던 그 순간 송금준 연구원의 차분한 말, 독도경 비대원들의 당당한 모습, 부산 LCT에서 본 그 웅장한 풍경까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제 논문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써온 독도 관련 논문 3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정말 제가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일본에 유리한 자료들만 골라서 인용했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이나 안용복 관련 기록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에도 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처리해 놓았어요. 세 번째 논문은 더 심했습니다. 서양 고지도들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된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선별하고 해석을 왜곡하는 게 과연 학문일까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는 증거만 찾는 게 연구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진실탐구가 아니라
국가 정책 홍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3주 후에 학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문부과학성 프로젝트 결과 발표였는데 당연히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결론을 내는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다나카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한국 측 자료들의 설득력, 일본 측 기록의 모순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에서 느낀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처음에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발표 내용을 바꾸고 싶다고 하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까지 흔들리면 일본 학계가 위험하다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원래 계획대로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교수실에서 나와서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다가 독도에서 그린 스케치를 발견했어요. 그때 급하게 그린 거라 별로 잘 그린 건 아니었지만 그 두 개의 작은 바위섬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스케치를 들여다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섬에 서서 느꼈던 그 확실함, 여권을 꺼내야 했던 그 현실, 독도 경비대원들의 당당한 모습, 모든 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고. 그날 밤부터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외면했던 모든 자료들을 포함시켰어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안용복의 활동,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 조치, 서양 고지도의 증언, 모든 걸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주 후에 있을 학회 발표를 위해 밤마다 자료를 정리했어요. 손에 펜을 쥐고 마지막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나는 학자다. 진실을 지우지 않겠다. 이제 그걸 지도로 다시 그릴 차례다 라고 말이에요. 내일 다나카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요.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독도에서 여권을 꺼냈던 그 순간이 제게 보여준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방 속 독도 스케치를 한 번 더 만져봤어요. 이 작은 그림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손끝에 닿는 거친 연필 자국이 내 마음의 결심을 다시 다잡게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꼭 밝히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이 밤도, 차갑게 스며드는 이 공기도 다짐을 꺾을 순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 일본 교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권 한 장이 보여준 현실, 그 앞에서 무너진 30년간의 신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것을 부정하고 소속된 조직과 국가의 입장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교수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당당함이었어요. 신분증 하나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 모습, 독도경 비대원들의 자부심 넘치는 모습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교수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일본 학계와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혁신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놀라운 변화를 정작 한국인들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세대 통합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과에 전 세계가 탄성을 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저명한 학자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발견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너진 오랜 편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 행정학 교수 히로키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와세다 대학에서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열정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일본 행정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 성과도 거둘 수 있었고 지방행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정부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 나츠메의 질문이 제 일상에 불편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어떤가요? 일본보다 뒤처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순간 저는 답을 못하고 당황했어요. 일본의 우수성을 확신하면서도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등생 나츠메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순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옛 격언이 떠올랐고 이왕 이렇게 된 이상 한국이 일본을 더 우러러볼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한 거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제게 자연스러운 거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정보로만 한국을 평가해왔고 그 평가가 제게는 전부였어요. 아마도 가정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과 한일, 양국 간의 복잡하고 불편한 역사,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한국에 대해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결국 이런 무의식적인 편향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분석하며 일본의 우월함을 확실히 증명해보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에 있어 일본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인 고려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학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일본의 정치 현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오랜 관행으로 얽히고 혈연과 학연으로 이어진 세력들이 주요 요직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혁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실정인데 세대를 이은 세습 정치로 정치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와 관행을 답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게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도 심각해서 도쿄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방의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행정은 정치 입김에 좌우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러한 일본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일본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는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화를 막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일본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는 다소 오만한 마음으로 출장 휴가를 내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떠나서 저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가까운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방문하게 되니 약간의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감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혹감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공항 터미널을 걷는 동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역시 한국은 시민의식이 부족하구나. 내심 확신했던 제 선입견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 쓰레기를 주저없이 주워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심히 살펴보니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말투와 억양, 그리고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소음 속에서 묵묵히 타인의 쓰레기를 치우는 여학생의 모습이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 보였어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눈에 띄었고 그 순간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의 핸드폰 케이스에는 멋진 남자들의 사진이 있어서 호기심이 생겨 조금 더 자세히 보니 그건 바로 방탄소년단의 이미지였어요. 방탄소년단은 일본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제자들이 자주 이야기하곤 했기에 그 얼굴들을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바로 알아차렸죠. 무엇보다 학생이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는 제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투와 뉘앙스는 분명 한국말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 하나가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을 가져왔고 그때 저는 비로소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 시스템의 효율성과 빠른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중 백발의 어르신분들도 꽤 많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아주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에 이렇게 놀라게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왜 일본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오자 제가 한국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로 한 김 교수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김 교수는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발음이 매끄럽지 않아 종종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멋쩍게 웃으며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김 교수는 제 불편함을 눈치채고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를 번갈아가며 유창하게 대화하는 그의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 교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 꾸준히 노력하며 조금씩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는데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실시간 정보 제공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무엇보다 지하임에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흐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도에서 내려 거리를 걷는 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어르신분들의 모습이 저에게 한 번 더 눈에 띄었습니다. 김 교수님, 여기 어르신분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정말 능숙해 보이네요. 이런 모습이 일본에서는 흔치 않거든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한국의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연구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바로 동의했고 김 교수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복지관 방문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김 교수의 안내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청춘을 한참 지난 어르신들의 눈빛에서 오히려 젊음의 생동감이 느껴졌는데 김 교수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참여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어요. 디지털 소외계층이 줄어들수록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이는 결국 국가의 지위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내 카페에서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는 어르신분, 로비에서 방문객들에게 안내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디지털 교육 보조 강사로 활동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곳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 가르치는 일을 돕고 있지요. 한 달에 약간의 활동비도 받고 무엇보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70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활동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설명했어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노인 디지털 교육이나 사회 참여 측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노인들은 여전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본 광경들이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일으켜서 한참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 서울 시내를 걷던 중 우연히 한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대화 소리에 이끌려 안을 들여다보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젊은 선생님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카페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6, 7명의 어르신들이 차례로 키오스크 앞에 서서 주문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는 천천히 세심하게 터치 방법과 메뉴 선택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는 중에 뒤에 다른 손님이 오자 선생님이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잠시만요. 뒤에 손님이 기다리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신속히 주문을 마치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의 문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언가를 가르칠 때 과정의 완벽함을 중시하다 보니 종종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융통성과 배려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부러운 눈치로 강사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요. 강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다 보니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특히 디지털 소외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런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손자들하고 같은 앱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씀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고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변화를 무서워하고 아날로그의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라는 말로 새로운 기술 습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그런 태도를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것으로 여기다 보니 디지털 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찾지 않고 저장해둔 도토리만 먹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시 침묵에 빠져있자 한 할아버지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자네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일본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도 처음에는 이런 기계를 만지기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 망가뜨릴까봐.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이 적이 아니고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강사에게 이런 수업이 자주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이 프로그램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카페는 민간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카페를 나서는데 문득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은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는데 방금 전 어르신분들은 다양한 앱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를 나온 뒤 서울 도심을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첨단 기술 융합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 안내 시스템, 공공 와이파이,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어르신, 카페에서 태블릿으로 신문을 읽는 분들, 전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왜 바꿔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를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필요한 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를 선도해왔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노쇠한 챔피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으며 도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밤, 풍경 속에서 저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다음 날은 제 출장 계획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한 구청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행정학 교수로서 이번 방문은 사실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나츠메의 질문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한국의 발전상은 이미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만약 행정 시스템마저 일본보다 앞서 있다면 솔직히 말해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나츠메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인정해야 하나? 아니면 일본의 장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나?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의 소개로 서울시의 한 구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구청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민원인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민원 처리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모바일 앱을 통한 민원 신청과 처리 과정의 효율성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라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받아야 할 일들이 여기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두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민원이 아예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구청 관계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부터 민원 처리의 90% 이상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 서류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있지요. 그의 말을 들으며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와 도장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도우미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같은 세대가 가르치면 심리적 부담이 적고 이해도 빠르다는 설명이 매우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청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김 교수와 한국의 스마트폰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어요. 한국은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있어 디지털 전환에 큰 강점이 있지 않나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기업들이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고 남아있는 소니와 샤프마저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본 국내 시장에서조차 삼성 갤럭시가 샤프를 앞지르고 애플이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가 생각났어요. 일본 기업들이 국내 수요에만 집중하다 세계 진출에 실패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김 교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뒤처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세계를 선도해왔기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반면 한국은 늘 위기의식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서울 강남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최신 스마트폰이 전시된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충격적인 것은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같은 관심을 보이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기종이 카메라 성능이 더 좋아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출시되는 새 모델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진지하게 비교하고 있었어요. 매장 관계자에게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지 물었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0대 이상 고객층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 3년으로 젊은 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데는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모든 세대가 높은 기준을 요구하니까요. 이 말을 듣자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소니, 파나소닉, 샤프 같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름잡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글로벌 경쟁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소니와 샤프마저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고 심지어 일본 국내에서조차 애플과 삼성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는 국내 소비자만 바라보며 일본용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거죠. 제 말에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신기술 도입이 점점 늦어진다는 점인데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가 되기 쉬워서 한국은 오히려 고령층의 디지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며 기술 혁신은 정체되면서 이대로라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입지는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훨씬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의 관료주의와 경직된 시스템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서울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면서 저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믿을 수 없어 반박하려 했고 심지어 한국 탓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일본의 기술을 베껴서 이렇게 발전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고 특히 디지털 전환과 노인 복지 정책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숙소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세심히 관찰하였는데 거리의 활긴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의 흔적들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일본으로 돌아가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첫째, 제 학생들, 특히 나츠메에게 한국의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학내 연구 프로젝트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안하고 한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뜻이 맞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디지털 포용 연구회를 결성하여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해요. 이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노력들이 일본 사회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 관행과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모델로 한다는 점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숨겨진 진실을 외면한 채 우리의 낡은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쩌면 한국에서 태어나 이런 혁신적인 환경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은 곧 작은 설렘과 위안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이 일본의 미래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선물은 그곳에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작은 시작이 모여서 결국 커다란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히로키 교수의 한국 방문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의 위험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의 중요성이 이야기 곳곳에 담겨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의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히로키 교수가 귀국 후 시작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그의 깨달음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